거죠. 법화경에서는 이런 방편바람일이 참 자주 등장해요.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방편바람일을 썼다라는 거죠. 장자의 힘은 무한하지만 근데 참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양육하는데 다 키워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가? 훈계하는 게 좋은가? 용서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격려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어려운 일이잖아요. 무조건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나?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나? 아니면 재정적 지원을 빚내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것만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나? 이 재정적 지원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죠. 얘가 학교를 어디까지 보내야 되나? 대학을 가기 싫다는데 가기 싫은 대학을 가게 해야 되나? 아니면 가기 싫다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어렵죠. 어느 것이 더 나은 거죠? 방법 뭐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정답은 사실이 없는데 나중에 결과값은 다르니까 내 삶은 순간순간 맨날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재물적인 면에서 선택을 잘하면 그러면 이제 재물이 더 증가하는 거고 재물적인 면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재물이 더 나빠지는 거고 부부관계에서도 뭐 결혼을 해서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어. 그 최초의 선택이 나름 괜찮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최초의 선택이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데 최초의 선택이 좀 이렇게 별로인 사람과 배우자가 되어도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그 다음부터도 선택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은가? 국가의 운명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이승만을 선택을 해서 이 대통령을 만들어 놨어. 6.25가 났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누가 대통령 하는 게 좋은가? 지금 또 내년에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게 가장 옳은 선택이 될까? 옳은 선택이라면 성장하게 되고 그런 선택은 그 당시 그건 잘 모른다는 거죠. 전두환 같이 박정희처럼 독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또 성장시키기도 했어. 그럼 잘못한 건가? 잘한 건가? 그들은 잘못한 나쁜 악인인가? 선인인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인가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했어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됐어요. 그러면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년이지. 1921년에 마오쩌둥을 비롯한 12명이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창당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그 당 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당서기를 했다라는 거죠. 마오쩌둥은 지금 현재 중국은 여러분들 도광양회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도광양회. 이건 빛을 숨기고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삼국지에 있는 고사에서 비롯되는데요. 유비가 이제 조조 밑에서 조조의 식객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유비가 또 제갈공명을 얻어가지고 총나라를 만들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기 전에 오갈 때 없어가지고 조조 밑에 식객으로 있었는데 조조가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약간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 반대 세력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비는
쉽게 굴으시면서도 반대 세력들하고도 같이 이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의 신하들이 저 사람 위험하다. 저 사람 요주의 인물이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다. 저 사람 인품이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식사 공약을 같이 하는데 그 조조가 세상에 영웅은 단 두 명밖에 없는 것 같다. 그대와 내가 세상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유비가 공양하다가 그때 마침 천둥번개가 살짝 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젓가락을 탁 놓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연기했어요. 벌벌 입으로 놓치고. 그래서 조조가 그걸 보고는 야, 이 사람은 대단히 담력이 훌륭하고 영웅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거 그 당시에는 무시했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유비가 그렇죠. 당신과 내가 영웅이에요. 이랬다면 그러면 이제 오래 못 살렸지. 오래 못 살고 우리는 삼국지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재능을 숨기고 이렇게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도광량인데요. 이 도광량에는 덩샤오핑 등소평이 1978년도 이때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1000명 개혁개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마오쩌둥은 불침패라고 해서 불침패. 이게 서구 미국하고는 서로 겨루지 않는다. 에이 저놈들 해봐야 미제 저놈들 해봐야 우리 쓸모없다. 겨루는 게 쓸모없다라고 해서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경제가 바닥을 쳤죠. 등소평은 인민들이 세상에 인민들이 저렇게 다 굶주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공산주의가 이래서 공산주의 한 게 아니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실용주의 노선을 했는데 그 실용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개혁개방을 경제를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개혁개방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도광량이다. 우리가 미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세계 1등 국가지만 인민들한테는 걱정 마라. 지금은 그냥 빛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시진핑 있잖아요. 시진핑은 뭐라고 하죠? 시진핑의 현재 상황은 추구하는 거는 대굴국기예요. 대굴국기. 대굴이라는 것은 크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게 다른 말로 중국의 꿈을 이룬다. 전 세계를 중국의 꿈의 무대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변화가 있었어요. 이 1993년이 되면 장쩌민이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당서기가 5년마다 임기인데 보통 10년씩 임기를 삼아서 해요. 93년도에 장쩌민이 임기를 하면서 우리는 요소작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일을 한다. 어쩔 수 없이 동참해서 우리는 더 크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03년까지 장쩌민이 이때까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는데요. 이때는 이때부터 굴기라는 말을 썼어요. 화평굴기. 우리 모두 다 평화롭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가 2013년, 시진핑 2013년에 그 당서기가 됐으니까요. 2013년이 되면서 대국굴기라고 여러분들 20년 전에는 대국굴기라는 말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대국굴기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몽이라는 것도 안 들어봤잖아. 시진핑이 되면서
중국몽을 해요. 이번에 이제 그 100주년 기념하면서 시진핑이 1시간 반 동안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열 몇 가지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중국 당서기가 시진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미래의 전략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이 깨지고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잘 해왔다.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한 것은 단결을 얘기했어요. 16개인가 중에 한 10개 중에는 단결해요. 우리 뭉쳐야 된다. 우리 해내야 된다면서. 공산당이 얼마나 이렇게 뭉쳐야 되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 자기 민족주의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광량에부터 점점 발전을 해서 현재는 중국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진핑이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렸나?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잖아요. 시진핑이 이러지 않고 도광양해처럼 조금 더 좀 내리깔았으면 미국에서도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해졌냐라고 하면 이때 도광량의 유소작이 이때까지는 전 세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큰 힘을 우리가 GDP 규모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21조 달러예요. 현재 GDP 규모가 21조 달러면 2경 3천억, 4천억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5배라고 해야 되나? 더 되나? 내가 나누기를 잘 못해가지고. 21조 달러예요. 그런데 이때 등소평 시기에는 뭐 그때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등소평하고 장점의 시기에는 이곳에 10%도 되지 않았어요. 정말 낮았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조금씩 나아졌죠.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다가 이게 2003년, 2004년 이때부터 상승각이 쭉 높아진 거죠. GDP가. 그래서 이쯤 되면 2013년 정도 되면 미국의 GDP의 50% 정도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10조 달러를 따라온다는 거야. 굉장히 성장. 여기 이만큼 2003년, 4년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별로 그렇게 GDP 규모,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양이 별로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교역량이 그렇게 안 많았었어요. 그런데 후진타오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때 화평불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 국제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게 돼요. 국제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이때부터 전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물론 유소작이 했던 장점인식이 중점인식에도 전 세계에 공장 노릇을 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 세계 공장 노릇을 많이 한 것은 이때요.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5년, 6년 이때 가입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 조선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물동량을 이렇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중국에서 배를 주문하는 게 우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여기 이쪽으로 주문들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점이 2005년, 6년, 7년, 8년까지 조선업이 크게 화랑이 돼요. 더불어 울산하고 거제는 그때가 제일 잘 나갈 때죠. 2008년까지. 근데 이제 배 다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리먼 사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모든 물량들이 다 끊어지고 유가가 딱 곤두박질 치고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 사업들이 다 망하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GDP 규모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50%까지 쑥 성장을 하고 시진핑이 하던 이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7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지금 14조, 15조 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21조 달러에 따라와서 15조 달러, 14조 달러. 그래서 2029년 예상하기로는 2029년에 30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추진해온 속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간 속도를 보면 지금 2021년도, 22년도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갈까? 어쨌든 이런 세를 보면 가겠죠. 세가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이때부터 도광양해부터 유소자기, 태평굴기부터 이렇게가 쭉 성장했는데 지금 시진핑은 국가 주석이라는 사람이 G2 국가잖아요. G2 국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국가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얕보는 나라는 머리통이 다 깨질 것이다 라고 머리통을 다 깨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공산당 정권이 너무나도 훌륭했고 이 정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더 결집을 해야 된다라고 독재를 더 공고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이면 요 시진핑도 임기가 끝나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당서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 후계자가 아직 없어. 내년까지는 그래도 후계자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면 2018년도에 이렇게 법을 개정했는데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이제 당 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재임까지만 하는데 3임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3임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어지면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시진핑은 이번에 100년 선포식이 아니라 황제 즉위식이었다. 시진핑 황제 즉위식이었다라고 거기 모여서 많은 뭐 이렇게 보통 그런 걸 하기 전에 식전 행사를 하잖아요. 식전 행사는 축하 공연이고 본인은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당들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결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계 어떤 G2 국가의 어떤 그런 위상을 보여주기보다는 무슨 나라가 저래?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였으니 야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귀추가 주목이 돼요. 근데 이런 공산당의 이런 역사를 보면 도광양해부터 계속 2021년 지금까지 성장을 하는 걸 보면 이 앞에 마오쩌둥이 불침패했던 그 이전부터 중국이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무섭게 성장했어요. 1980년부터 50년 동안, 40년 동안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 G2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쭉 치고 올라갔죠. 이번에 UN 무역개발기금과 하는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어떤 발표를 했냐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로 B그룹에서 A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구가 생긴 이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다른 국가 부류에서 선진국 부류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변한 나라는 대한민국 국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기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일본도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포함됐고 그 몇십 년 동안 선진국 대열에 포함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 뭔가 좀 그렇죠, 그죠?
세계가 인정해 주잖아.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선진국이야. 개발도상국이 아니야 이제.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이 32개 나라예요.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GDP 규모는 세계 10위예요. 러시아를 앞질렀고 스페인을 앞질렀어요. 이제 스페인보다도 우리가 더 이제 경제 규모가 크죠. 세계 어떤 영향력으로도 이렇게 스페인하고 뭐 이렇게 그 삐까삐까 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중국은 그러면 중국의 역사 중에 이렇게 1980년 이전은 어떤가? 1980년 이후로는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실패가 거의 없었어. 실수가 잘 없었어. 실수를 한 번 했으면 툭 떨어진 적도 있을 텐데 실수를 별로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97년이 푹 떨어지는 때죠. 계속 성장을 하다가 97년도에 푹 내려갔다가 물론 뭐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아주 많이 내려간 건 아니었더라고. 그때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내려갔다가 다시 급하게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성장을 했는데요. 중국은 아직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야, 이 나라는 완벽한 국가인가? 그런데 이 등소평 이전의 시기를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중국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뭐 이제 17세기부터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이 당한 것은 1840년이죠. 공식적으로 망신당한 거는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망신당했어요. 약체도 이런 약체는 없었다. 영국군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한테 그 청나라가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편전쟁을 2번 했는데 역시 아편전쟁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죠.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영국이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청나라에 아편을 팔기 시작한 거죠. 인도에서 아편을 심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청나라에 고이율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 엄청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청나라하고 계속 청나라에 있는 중국 물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자기하고 비단하고 차하고 홍차 이런 것들이 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차이나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그때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다 사던 때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파는 게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아편을 중국에 팔게 됐고 아편은 당시에 중국 전역에 엄청난 소비를 일으켰죠.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근원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임칙서가 어느 항구더라? 그 항구에서 다 이제 아편을 불태웠던 그 사건으로 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아편 전쟁이 지면서 홍콩도 뭐 이렇게 주고 어디 선전인가 뭐 이런 데를 몇 개를 개항하게 되거든요. 1950년대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운동인데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나는 예수의 브라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도 기독교가 좀 청나라도 약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가 좀 병으로 좀 앓다가 환각을 받는가 봐. 환각에서 예수하고 형제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대요. 그것을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대중들한테 강연을 하고 막 그러니까 대중들이 막 열광을 해. 이 전통적인 사이비 교주지. 이 사람이 군대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좀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남부 일대를 장악하고 심지어 남경에다가 이제 나라까지도 세우고 막 그랬어요. 이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 태평천국 운동으로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 태평천국 운동을 이렇게 진압했던 이홍장이든가 이런 이제 장군들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양무 운동을 하게 돼. 우리 청나라 군대들이 청나라 군대 제도가 너무 썩었다. 이 태평천국 운동 이것도 제압을 못하고 아편정제 맨날 지기도 하고
군을 신식으로 만들자라는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881년, 82년 때 보면 프랑스에서도 개박살나고, 또 일본에게도 청일전쟁, 청푸전쟁 완전히 개박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쓸모없다, 이거 잘못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때부터 변법자강 운동을 또 하게 돼요. 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했는데 서태후에 의해서 또 그걸 또 못하게 되죠.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중국 인민들이 죽게 되고 또 이렇게 서구 열강들의 밥이 됐어요. 아니 그 나중에 서태후는 무슨 운동이더라? 위화단 운동. 위화단 운동이라고 있어요. 위화단 운동에 빠지게 돼. 위화단 운동이 뭐냐면 권법을 하는 사람들이,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자기들은 총을 피할 수 있고 총을 맞아도 안 죽는다 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요. 사람들은 왜 중국 무술하면 이렇게 고수하면 날아다니잖아. 홍콩 영화 봤죠? 날아다니잖아. 그리고 총알을 짚잖아. 피하고 짚고 피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당시 19세기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결집을 해서 무술하는 것이 유행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막 해요. 근데 그것을 서태후가 위화단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방에다가 우리 위화단 운동, 위화단이 있으니까 자신만만했는지 서구 열강들에게 선전포고를 해. 서태후가. 선전포고를 하니까 때는 기회다 이래가지고 서구 열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까지 8개의 나라가 다 모여가지고 선전포고했어? 그래 우리가 연합을 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열강들이. 안 좋은 이 열강들이 갑자기 하나로 뭉치더니 중국을 침공하겠대요. 그래서 북경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고 국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어쩌고 하는데, 아이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이 얘기가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쭉 넘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요. 나중에 이렇게 공산당 1921년도에 창당했다고 그랬잖아요. 1921년도에 창당한 공산당이 그때는 이제 신해혁명 지나고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손중산을 이제 이렇게 몰아내고 본인이 황제가 돼, 위안스카이가. 그리고 나서 그때쯤이면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쯤이면 신문화 운동해가지고 중국에 어떤 새로운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생겨요. 그때 이제 바로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오쩌둥이에요. 그리고 이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다가 1917년 러시아가 공산화가 돼요. 스탈린이 나타나가지고 레닌이 나타나가지고 공산화를 시키죠. 그러더니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921년에 마오쩌둥을 비롯한 12명이 공산당을 창당하게 되고, 이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나중에 장개석하고 싸우죠. 이들은 공산당이고 장개석은 국민당이었어요.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합작을 해서 싸우게 돼요. 국공합작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당은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만 약간 독재를 표방하는 장개석이었고, 공산당은 그야말로 공산당이었는데요. 이 국민당은 군대가 200만 명 정도 돼요. 장개석이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러다 장항량이라는, 장쇠량이라는 그 군대까지 편입을 해서 거의 200만 명이 이르게 돼요. 그런데
공산당은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국을 치게 되니까 이들이 서로 합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민당이 공산당을 토벌 작전을 했어요. 빨치산 저놈들 때문에 이 중국이 장개석이 나라를 제대로 못 만들어 이래가지고 저놈이 내부의 적이다라면서 이제 일본이 처음에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공산당을 박멸해야 된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계속 싸우고 그 싸움이 아니라 공산당은 도망다니고 국민당은 쫓아다니면서 박멸을 해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장학량이 딱 나타나가지고 장학량이 장쉐량이라고 있어요. 이 장학량이라고 동북에 군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장개석을 만나게 됐는데 장개석이 이제 장학량이 젊은 애가 참 이쁘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러 서안에 갔다가 장학량한테 감옥에 갇혀요. 감금당해. 장학량이 장개석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대적해야 되지 왜 공산당을 토벌하라고 이러고 있냐고. 공산당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일본을 상대하자. 아이 형님 장개석 형님 제발 좀 우리 좀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화합해가지고 같이 함께 토벌합시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장개석은 감옥 속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풀려나게 되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서 일본하고 대항을 하긴 해요. 나중에 이제 일본은 이들이 해가지고 이기진 않지만 1945년도에 저절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뭐 공산당한테는 좋지. 왜냐하면 공산당은 맨날 게릴라전하고 빨치산으로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면 뭐 하겠어.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리고 식량이 제대로 된 게 옷도 군수 물자가 완전히 바닥에 났었어요. 그런데 국공 합작을 하니까 여기 국민당은 그래도 빵빵하잖아. 나라의 군대인데. 그래가지고 지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사상이 너무 좋아.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반공사상이 주입돼서 공산당 하면 빨갱이고 나쁜 놈이고 그러지만 1920년대 30년대로 돌아가 봐요. 나는 가난한 소장농 출신이야. 산골짜기 촌놈이야. 그런데 그 혁명가들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다 국가에서 몰수하고 그거를 온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대. 그리고 공동생산해서 같이 먹고 같이 산대.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만약에 내가 1920년대 30년대라면 저도 어쩌면은 저도 김원봉 따라다니면서 형님 제가 또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러면서 김원봉 따라다니면서 그 독립운동 그렇게 하고 공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아마. 저도 약간 혁명가적 기질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을 건데 지금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산화라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였다라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말은 나도 지금 내가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럴 건데 국민당에 있던 국민당 군대들은 어떻겠습니까? 국민당 군대들은 평민이 군대 되는 거잖아요. 공산당하고 합작하면서 국민당 군대들 중에 대다수가 공산당의 이론에 찬성을 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공산화가 돼요. 그래서 누가 이제 국민당에 있는 군인들이 누가 공산당인지 모를 정도로 결국 장개석 1945년도 이렇게 일본이 항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내전에 들어가게. 1945년부터 49년까지 내전을 해요. 4년 동안 중국은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45년 해방이 됐잖아. 근데 중국은 그때부터 다시 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러나 장개석은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대만으로 가게 됐겠죠. 1949년에.
그래서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이라고 차이나 중국이라는 이제 그 무슨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당을 나라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오쩌둥이 전격적으로 당 서기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정책을 편 것이 이때부터는 약간 좀 재밌어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정책들을 했는지, 혁명가하고 행정가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 혁명가는 가지고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는 거잖아. 행정가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혁명가는 자기 주장을 막 펼쳐서 사람들에게 그 나의 주장을 사람들이 듣고 막 감동하고 와 같이 막 이렇게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거기에 딱딱딱 맞게, 경제 논리에 맞게, 또 어떤 뭐의 논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오쩌둥은 혁명가이지 행정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 50년대 초중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오쩌둥이 러시아에, 소련에 가가지고 뭐 하려니까, 봉산단 무슨 회의를 하려니까 소련에 당시에 누구였더라? 당시에 소련 서기장한테 개무시당해요. 니들은 공산주의 제대로 안 해. 니들은 뭐,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 상당히 무시해서, 마오쩌둥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뿌리나가지고, 야, 우리도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도 좀 똑똑거리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렇게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농업 혁명을 일으키자. 일단 농업 생산량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공업화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농업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량이 많아야 돼. 그래서 어떤 세 가지 큰 정책을 하는데, 먼저 벼의 생산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벼가 이렇게 모를 심으면 지금 모를 심는데 너무 띄엄띄엄 심는다는 거야. 마오쩌둥이 보기에. 그러니까 모를 좀 더 촘촘하게 심자. 모를 좀 촘촘하게 심으면 생산량이 2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알잖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이렇게 띄어서 심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마오쩌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법이 돼서 국민들이 모두 다, 농민들이 정말 모를 심을 때 촘촘하게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성향이야, 성향.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쌀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또 어떤 거를 했냐면,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첫 번째 말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말은 그래, 거름을 많이 해줘야지. 근데 거름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똥 넣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 변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이게 어떻게 거름을 많이 당시 화학 비료를 해가지고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생산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뭐 공업화가 안 돼 있으니까 화학이고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집이 보니까 집이 거름덩어리인 거야. 이제 집이 이렇게 조가지붕에 이렇게 집이 흙이 있잖아요. 흙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50년, 100년씩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돼 있으니까 저 집을 헐으면 거름으로 최고다.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집을 다 허물어. 다 허물어가지고 그걸 거름으로 쓴 거예요, 세상에. 세 번째는 더 웃겨. 세 번째는 참새가 있잖아. 벼를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참새가 다 이제 쪼아먹는다, 다 가져간다. 참새한테 먹이 줄 수 없다. 참새 잡자. 마오가 참새를 잡자라는 한마디 떨어지니까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하루에 100만 마리씩 참새를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2억 마리씩 참새를 잡고 막 이런. 중국 전역에 참새가 씨가 말라. 야, 뭘 해도 거국적으로 해, 거국적으로. 참새 잡는 것도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쇠총, 딱총수 이게 유행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에 참새 30만 마리를 수입해 와요. 엉뚱하지 않아요? 참새 다 죽이고 나서 안 되니까 수입해 온다고 30만 마리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날씨까지 안 좋아가지고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농업 2, 3년 동안 뭐 한다고 해가지고 4천만 명이 죽어요. 4천만 명이. 집계된 게 4천만 명이야.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이면 고통받는 사람은 그냥 전 인구가 다 고통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오쩌둥의 행정 능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 능력을 딱 보여줬잖아. 그 다음에 행정 능력은 공업화예요. 공업화도 재밌어요. 공업의 첫 번째는 철 생산이죠. 공업 생산량을 공업화를 하려면 철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똑똑하지. 그러면 철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우리나라 같은 데는 포항 제철을 만들었잖아. 일본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포항 제철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럼 제철소를 지으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부에 돈은 없지. 그러면 전통 방법으로 철을 만들자. 해서 전통 방법이 뭐예요? 그냥 우리 마을에 우리 집 옆에 로를 하나 만들어. 그걸 뭐 고범로라고 그래요. 고범로를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철을 만들자 해가지고 전 농촌에 고범로를 만들기 시작해요. 고범로를 하나 만드는 게 우리 마을에 한 10개, 20개. 우리 바로 옆집에 고범로, 저쪽에 고범로. 그래서 이 당시 50년대 전국의 고범로들이 엄청 이렇게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잘 알죠? 철광석을 해가지고 광산에서 철광석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철을 재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석이잖아. 철을 제대로 만들면 철광석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마을마다 제철소를 만들었으니까 마을마다 철 광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철 비스무리한 걸 다 갖고 오는 거야.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뭐 비녀고 뭐 농기구고 나시고 곡괭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부에 납품을 해. 납품하면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야. 우리 마을 이만큼 했다. 저 마을 이만큼 했다. 그 온 마을들이 이 경쟁을 했다라고 해요. 경쟁. 우리 마을 이만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다음에 철 생산량이 2배로 확 늘어나고 2배로 다시 훅 늘어나고 철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마오는 흡족하죠. 야, 공업화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철 생산량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근데 철을 이제 쓰려고 해보니까 쓸모가 없는 이게 재련이라는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낫도 넣고 고갱이도 넣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낫을 만들었어. 낫을 딱 하니까 나무가 더 세. 나무가 더 곡괭이를 만들었어. 곡괭이 딱 치면 땅이 더 세. 한 번에 그냥 땅을 이기지 못해. 한 번에 나무를 이기지 못해. 세상에 무슨 철이 나무하고 또 땅보다 또 이렇게 약하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기구에 뭐에 모든 철 비스무리한 것을 다 했고요. 더 나쁜 거는 이것을 고범로를 넣기 위해서 열을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당시 석유를 썼고요. 뭐 썼겠어요? 나무를 썼습니다. 전국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가지고 여기다가 다 놓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러면 비가 조금만 와도 산사태가 중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땅은 비옥하고 이렇게 평화지대도 많고 되게 좋은데요.
딱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름이 굉장히 취약해요. 장마가 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중국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나라고 여기가 일본이고 그러잖아요. 중국 이렇게 있고 보통 장마정선이 시작이 이렇게 해서 장마정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장마정선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일본 밑에서 이렇게 장마정선이 시작이 돼. 여기서부터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거든요. 지금 올라와서 여기 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장마정선이잖아.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같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별 차이가 없어. 이 끄트머리는. 여기랑 여기 이밖에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장마전선이. 그럼 뭐냐면 장마전선이 여기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비 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산샤댐이 있어요. 산샤댐. 산샤댐이 여기 양자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는 양자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계속 비가 오면 양자강이 범람해요. 세계에서 홍수 피해가 제일 큰 1등부터 10등까지 뽑으면 다 중국이에요. 중국의 양자강, 황하강. 양자강과 황하강 범람을 해가지고 100만 명씩 죽고 제일 많이 죽은 게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50만 명이 죽고 30만 명 죽고 막 이래요. 보면 우리는 뭐 홍수가 나면 방글라데시 홍수 유명하고 뭐 어디 홍수 유명하고 뭐 플로리다에 뭐 허리케인 유명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역대로 제일 그 홍수가 심했던 것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죠. 장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도 지금 어제부터 이틀도 3일 동안 계속 비 오는데 근데 여기는 장마전선이 계속 여기에 이 지역에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양자강은 또 넓잖아요. 강이 큰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밑에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위에는 비가 와가지고 홍수만. 삼사댐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우한부터 상하이까지 수백만 명이 지금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삼사댐이 없을 때거든. 삼사댐이 없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는데 지금 만약에 산샤댐이 무너지면 그럼 밑에는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야.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을 썼던 마오예요. 정치 감각이 행정 감각이 완전 제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오는 결국은 이런 잘못된 행정 때문에 실각을 하게 돼요. 자리를 내놓게 되거든요. 근데 자리를 내놓더라도 완전히 내놓진 않아요. 중국의 당서기는 3개가 있어요. 중앙 당서기, 그리고 이제 군을 통솔하는 서기, 공상 당서기, 이런 식으로 3개가 당서기가 3개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공상 당서기가 제일 세고요. 여기 있는 시진핑은 이 3개를 없애고 혼자 그냥 다 3개를 혼자서 다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른 데 있다가 없었어요. 어쨌든 마오는 그 3개 중에 2개는 내려놓고 혼자 이제 뒷방에 그래도 서기 하나는 해놓고 뒷방에 이제 실각했으니까 이제 좀 우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도 스탈린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밀려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혼자 뒷방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또 굴려요. 그 좋은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굴려서 어떤 머리를 굴렸냐면 적은 내부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홍위병이여 일어나라. 홍위병.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에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내부의 적을 없애라. 문화혁명을 하자. 문화혁명을 하자. 신문화. 우리 공산주의로 우리 공산주의 국가를 진실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내부의 적을 없애야 되고 이 내부의 적은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지주들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들이 내부의 적이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모든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은 다 없애고 새로운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시에 글을 쓰던 사람들, 작가들이죠. 이들도 제거의 대상이 됐고요. 기술자들, 옹기를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제거 대상이 됐고, 스님들, 종교인들도 제거에 대해서, 이때 스님들이 절에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속퇴를 하거나 홍콩에 가거나 대만으로 다 이제 이주를 해서 본토에는 스님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속퇴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고 모든 지식인들, 지주들, 뭐 지식 다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고 홍위병은 누구나 있잖아. 이제 이렇게 내가 작가인데 아들이 20살이에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 나를 고발을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기자다. 기자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을 해서 인민재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뭔가 이제 정신이 휙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사상에 취해서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고 부모 형제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도 아니지. 조금 다르면 지주고 뭐 이러면 부모 형제까지도 다 인민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중국인들은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혁명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돼서 그때 불교가 완전히 시기가 말렸고 불교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보이차까지도 보이차 만드는 이런 것들도 도자기 만드는 뭐 이렇게 그 자사오 뭐 이런 것도 별거 아니잖아. 그런 게 이런 모든 것들 문화들이 다 끊겼어요. 예, 옛날에 분서갱요 이거 있기 전에 진시황이 대단한 일을 벌였잖아요. 당시 진시황의 모든 정책을 기획을 한 사람이 이사인데요. 이사라는 사람은 법가거든요. 법으로서 통치를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진시황이 발탁이 돼서 행정을 하는데 이사가 이렇게 진시황에게 건의하기를 이 나라가 오래오래 영원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의 꿈이 불로장수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오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로장생하고 이 나라가 오래오래 가려면 그 지식인들이 제일 문제라고.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저 나라에 가고 저 나라에 가고 저 나라 가고 책사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요. 그 중에 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였고 이 사상가는 자유롭게 이 나라 가도 갔다 저 나라 가도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권을 무너뜨린다. 그들이 문제다. 해가지고 모든 지식인들을 다 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묶고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걸 보고 분서갱유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 단절됐던 많은 사상 철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국 역사의 어떠한 그 맥을 끊는 것이 분서갱유였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문화의 훌륭해. 큰 기록을 남겼죠. 문화혁명을 하면서 분서갱유는 일부 지역이지. 근데 이 문화혁명은 중국 전역을 이 홍위병들이 걸기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마오는 1976년 이때 9월 9일인가 이때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덩샤오핑이 나타나서 덩샤오핑이 마오한테 밀려가지고 시골에도 가 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개혁개방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후로 마오가 죽고 나서는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런 실수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이전에는 1840년부터 1980년까지 140년 동안 중국은 굉장한 혼돈기를 겪었던 거예요. 여러 번 실패도 하고 잘못 살고 많은 것들을 겪다가 이제 물을 만나서 덩샤오핑이 세워놓은 그런 기틀 아래에서 쭉 이제
성장을 했는데 보통 이제 선진국들이 주장하기를 경제력이 더 좋아지면 민주화가 된다. 우리도 그렇게 믿었죠.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저 경제가 좋아졌으니 언젠가는 중국의 모든 그 공산당은 무너지고 이렇게 민주화가 되지 않겠나?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 여기까지. 후진타고까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딱 등장을 하더니 더 강력한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2004년도, 2002년도에 중국을, 98년도도 중국을 들어갔었고, 2002년도 들어가고, 그 이후에 뭐 2017년 뭐 이렇게 저 황룡사 있고 나서도 갔었는데요. 오히려 2002년도 이런 때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티베트 가가지고 저 혼자 배낭 메고 티베트 가가지고 자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걸 다녔어. 더 안전하고. 근데 지금은 시진핑이 딱 등극을 하고 나서는 훨씬 더 이제 이렇게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요. 더 옥죄에 있는 것 같아요. 더 감시를 더 잘할 수가 있고 폰들을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CCTV가 수억 개가 지금 중국 전역을 다 비추고 있고 CCTV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이 제일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있는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 어떤 이제 소매치기가 가다가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걸 잡아야 되잖아. 그걸 이제 돌린 거야 CCTV로. 그 또 소매치기 도망가다가 이제 공연장에 가서 공연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기서 CCTV 돌려가지고 찾아냈다니까요. CCTV 힘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서 사람을 등급을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백신 여권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제 사람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제 악한 사람은 거주지 제한 이런 것들도 할 거고 세금을 어떻게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신기한 것은 점점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들이 자유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근데 신기하게 지금 중국의 인민들은 택하기를 여기쯤 와가지고 2020년대 와가지고 자유보다는 안정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그러나? 시진핑 워낙 독재를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열광을 한다. 실제로 이제 이때쯤 되면 도강량의 유서작이 이때는 이제 우리 조선족이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하고 와서도 조선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조선족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화평굴기가 지나고 이때쯤 되면은 조선족이 자기는 중국인이다 라고 해요. 한국인이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점점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좋아졌지만 나라의 위상은 여기 G2 국가니까 대국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의 안정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적 자유가 우선이냐 할 때 많은 이들이 개인적 자유보다는 나라의 안정을 택해서 시진핑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이죠. 홍콩 봐봐요, 지금 홍콩. 어휴, 세상에 홍콩 이제 공사나 다 돼가 이제. 얼마 전에 노란 우산 해가지고 뭐 하고 있었잖아요. 그 잠시 조금 이제 하다 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지도 못해. 그 주동자들 다 이제 감옥 가 있고요,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동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홍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민했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 전부 다 캐나다 가고 호주 가고 다 갔어요. 이제 그 부자들도 전부 다 호주 가고 캐나다 다 갔거든요. 영국으로 가고 남아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중국 사람들 현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중국에서 이 정책이 소수민이 뭐 위구르 뭐 이렇게 신장 위구르 티벳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독립하지 못한다라고 확신해요. 왜 신장 위구르가 독립을 못하고 티베트가 독립을 못하냐면 이미 신장 위구르에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중국인 숫자가 더 많아요. 투표를 하면 중국인 숫자가 더 많아요. 티베트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현지인보다 더 많아요. 티베트 시골에까지 그야말로 저 꼴짜기까지 중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중국인 본토의 사람들이 곳곳에 소수민족이 사는 곳곳에 다 이민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 계속 신장 위구르 계속 때리고 티베트 뭐 이렇게 인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홍콩 저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게다가 이렇게 여기는 독재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독재가 잘 될 것인지 뭐 중국은 G2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변 국가에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계속 겁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게 뭐 이렇게 그 사드가 뭐라고 사드 핑계대고 뭐 이제 한류 이런 것들 다 막아버리고 못하게 했죠.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한테도 그러고 베트남한테도 그러고 인접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하고 다 분쟁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G2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미래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있죠. 이런 그 독재 국가는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다른 일이 일어날 수